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 톡톡톡. 오늘 변희재 대표 모시고 제16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개판 5분 전 되어가는 새정년, 그리고 참 갈수록 점입 가경인 새누리당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철수가 나간 지 이제 일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전개가 누가 이기고 있나요? 좀 어떻게 돼간다 봅니다. 아니, 사실은 생각보다 그 이른바 안철수 당의 기대치가 좀 높잖아요. 그냥 원래 안철수 씨가 이 새정년 당대표 하면서 뭐 공천 막 낙하산 갖다 찍고 권은희 찍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권주자로서의 거품이 다 빠져서 지지율이 막 5% 6%대였는데, 그래서 나가봐야 뭐 별거 없을 거라 그랬지만은 뭐 그래도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막 18%씩 나오니까 그 당이 상당히 이제 좀 정계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안철수 씨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원래 늘 우리 이 유권자 중에서 이 양당 자체를 좀 혐오하고 제3세력의 출현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한 30%늘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 막판 가면 또 결국 양당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또 하나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늘 있었던 현상이. 기존의 여야당을 싫어하고 제3당을 나타나기를 희구하는 세력이 이제 멀리 보면 박찬종 씨,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박찬종 씨 신당,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인재 국민신당,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보면 정몽준 국민통합 21, 뭐 그리고 고건 총리, 고건총리도 문국현, 뭐 문국현, 심지어 뭐 이런 사람들이 3당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3당이 잘 안 되는 것은 지역 감정, 또 남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안철수는 과연 총선 전에 이 2월달에 당을 만든대요. 자기 말로는 2월 초에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이 끝까지 가서 3파전을 새누리당, 새정년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증권가 이 찌라시들에서는 안철수 씨가 이번엔 자금을 쓰는 것 같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거든요. 누가 돈을 좀 떼나? 글쎄 제가 본 건 있는데 이건 잘못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워낙 돈을 안 써서 다 사람들 떠났는데 이번엔 진짜 돈을 쓴다. 뭐 자기 돈이든 뭐 남의 돈이든. 자기 돈 쓸까요? 그분 짜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명이 붙어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정도 자금을 만든다 그러면은 배우에 여러 명이 붙어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배우도 짐작은 가지만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 같이 그냥 철수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 볼 때는. 근데 안철수 개인의 힘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뭐 그 사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근데 원래 아까 말씀드린 이 꽤 큰 유권자층이 3당의 출연을 바라는 유권자층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좀 걸맞는 인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저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 여러 지금 이 채널 해가지고 지금 소통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안철수 이쪽하고. 그리고 또 왼쪽으로 보더라도 지금 좀 원래는 저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했던 저 이상돈 씨가 지금 저쪽으로 와 있죠. 새누리당 쪽으로. 뭐 이상돈 씨도 있고. 새정년 쪽에 가깝죠. 그리고 정운찬 씨 있죠. 그럼 뭐 김동용 씨 있고. 그럼 윤여준 씨. 많이 있다니까요. 김성 씨. 그리고 정태근. 그러니까 이른바 좀 친이계 내에서 좀 좌우 많이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선학교. 이 그림이 된단 말이죠, 그림이. 그럼 요 정도 그림을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뭐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한 명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3당이라는 게 양당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비판하고 그걸 차원을 끌어올리는 제3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3지역에 인사하는 사람들은 양당의 잘못된 파퓰리즘만 긁어 모은 게 이게 제3당이니까 이 정치로 절대 기대할 수 없지만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그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치 수준 낮다 그러지만은
언론 수준 좀 더 낮아요, 정치보다. 언론사 사주 수준도 낮고 언론 수준도 낮고 기자 수준도 낮고 수준도 작가 수준도 낮고 그러니까 그 수준 낮은 언론들이 볼 때는 또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확 띄어서 이게 장기전 승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짝한 그 정도는 한철 장사지 그렇죠. 한철 장사. 그 정도는 버텨서 한탕은 할 수 있겠다. 네. 총선 버티면 또 한 1년은 버티는 장사가 될 거고 대선까지. 그래서 그거를 버티는 과정에서 이 워낙에 이제 이른바 이해관계들이 맞춰서 모이고 또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원칙과 명분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을 좀 호도하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언론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다 그런 정상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3, 4월 갈 때 또 어디랑 붙잡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정착점이 예. 어딘지 모르는 거죠. 문재인하고도 붙을 수도 있고 김무성하고 붙을 수도 있고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붙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 그 이해관계만 맞으면은. 근데 어쨌든 이 세력 때문에 이 총선판이라는 게 정말 이제 막 안개 속으로 가버리는 거죠.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가 박 대통령의 정면적인 대척점에 있는 여권 인사이기 때문에 박통하고 붙기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이미 대선 때 제가 봤을 때 저는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이 끝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쪽이나 문재인 쪽에 양쪽에 이 맞는 흥정이 맞는 쪽에 붙을 거다 이래 봤는데 그 흥정은 안철수 의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할 거라고 봤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핵심 참모 중에 보면 당시에 여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의 핵심 참모로서 당시에 그 흥정에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과 단일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권 내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변대표 혹시 기억나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한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임기를 3년 6개월인가로 단축해라. 그러면서 당선이 되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라. 그래서 이걸 받으면 도와줄 수 있고 안 받으면 못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의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근데 뭔 카드를 쥐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네 대통령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안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하고 싶으면 우리 말 듣고 안 되면 네 안 될 수도 있다. 그 카드가 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뭘 들고 흥정을 했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흥정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하고 일치한다고 보는데요. 자, 그때 그렇게 흥정을 하다가 또 아니 석연찮게 사퇴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저거 해봤자 질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에 들어가면 친노의 등살에 밀려서 질 것 같다면 그러면 나는 잔뜩 명분과 실리를 챙겨야 되겠다 해서 문재인 대표를 불러내가 내 니 밀어줄 거니까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준 것처럼 할게. 그리고 니는 나한테 뭘 주라. 이런 다음에 서로 물밑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는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아름다운 단일화 해갖고 거창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안철수는 그만둡니다. 누가 나가라 했나. 자기가 나왔다가 자기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렇게만 딱 하고 들어가서 12를 애를 미겠어요. 애가 다 문재인이 눈 오는 날 용산에 그 안철수 주상복합 앞에 가서 눈 맞고 하다가 그 다음날 달개비에선가 만나가 서로 조건이 맞았는지 웃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한 번 박근혜 후보 측에 아까 말한 그런 임기 단축이니 이원 집정부제 이런 이야기가 또 들어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제3후보라 자처하는 사람의 본질이 뭔지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제가 볼 땐 지금도 그 카드 그대로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살아있을 것 왜냐하면 이 제3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 이원집정제가 내각제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에게 자리 나눠주기가 제일 편한 제도가 이제 이원집정제 아닙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대통령 하나 이제 외교관만 줘가지고 한 명 앉혀놓고 총리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3개월에 한 명씩 바꿔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죠. 뭐 장관도 자리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해가지고 또 국회의원 자리 계속 보장받고 아마 그 저는 지금 안철수 개인이 한다고 보질 않아요. 이 방대한 이 제3세력의 좀 이상한 인물들이 다 같이 판을 짜고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원집정제로 판을 짜는데 그러면 정말 그 나눠먹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공약을 내세워서
누구랑 손잡을지도 정말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김무성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에 존재하면서 본인은 마치 문재인에게 혁신 전대를 요구해서 안 들어주면 나가겠다 했지만은 애초부터 안 들어줄 거를 알고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나가서 저런 결정을 하는 데는 뭔가가 상당히 원격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의 파장은 야권에서 얼마나 뛰쳐나가는가 문제가 아니라 여권에서 공천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공천을 협의해 가다가 만약에 여권에서 뭔가 뒤틀린 사람이 안철수 의원 카드를 쓰면서 우리가 저기에 내가 합류할 수 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의 공천을 보장해 주라. 이렇게 지금 싸우는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안철수가 없을 때하고 안철수가 나가서 제3지역에 가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가 예를 믿으면 안철수 쪽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여권의 재편에 엄청난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일단 비주류 여권 비주류가 카드 하나를 갖게 된 거죠. 충분히 이제 아주 강력한 카드 하나 가진 겁니다. 뭐 저는 뭐 지금까지 밖으로 볼 때는 유승민 씨가 지금 딱 적합하다고 보는데 안철수 유승민 카드는 그림이 좋은 카드거든요. 그림 자체가. 저는 둘 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럼 유승민 이 세력이 압박을 할 수가 있죠. 안철수하고 신당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천 자꾸 그러니까 문재인식에서의 공천의 개혁이라는 거는 거긴 이 바깥에 있는 운동권 다 집어넣겠다는 게 공천개혁이고 새누리당에서의 이 공천개혁 같은 경우는 원칙적이고 애국적인 투사가 들어가는 게 공천개혁인데 이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맞겠다는 거 아닌가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그때 딱 안철수 카드를 가지고 박 대통령 압박하기 딱 좋게 됐죠.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하는데요. 하나는 여의도 연구원의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신당이 등장한 뒤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더라. 이거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언론 앞에 제대로 브리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완이 돼야 될 이야기를 익명의 관계자를 빌어서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서 나왔다 이랬거든요. 자, 때만 되면 나타나는 갤럽 조사에 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새정년 지지율은 크게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18%뭐 이렇게 됩니다. 새정년은 뭐 23 정도. 자, 이렇게 보면 뭐 비슷한 수준이란 말입니다. 새누리당이나. 자,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졌는데 벼락을 새정년하고 야당의 내부에서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마치 여당에서 생길 것처럼 갤럽 조사가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조사야 뭐 저거 나름대로 했겠지만은 여태까지의 이 권력의 흐름에서 여론조사가 한 역할들을 보면 딱 이번에 뭔가를 여건에다가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맞춘 그런 조사 내용이 그거하고 이 둘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굉장히 지금 뭔가가 이 물밑 작업이 훨씬 더 있다. 안철수 개인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의화 의장하고 좀 청와대하고 맞붙이는 문제도 이게 결국 또 여당 지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정부하고 여당이 정의화 의장도 여당 출신 아닙니까? 당은 무기력하고 청와대는 방법이 없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출마자들, 이 새누리당 출마자들이나 굉장히 동요를 할 거고 뭐 여기서 몇 명만 유승민하고 몇 명만 이렇게 좀 움직여도 당이 크게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럴 위험성이 늘 있었거든요. 지금 야당이라는 데가 지금까지 최근에 뭐 선거를 치를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러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손잡았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법했는데 미리미리 이걸로 대비하고 새누리당에서의 외연을 확장하고 영입을 하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조경태 같은 사람 영입을 하고 되게 탄탄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거를 막았단 말이죠.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의 외연 확대를 무슨 이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냥 결사적으로 막아와서 이것도 뭔가 전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커 카드 오히려 야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의 저런 극자 강경화 민심을 벗어난 투쟁을 혐오하는 야권의 합리적 인물들 또 장외의 보수에 있는 합리적 인물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3지역에 뭔가를 준비해 놓고 오히려 여권 내부의 비주류가 애를 먹일 때 카드로 썼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서 여권의 비주류가
안철수라는 부분을 카드로 쓰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오늘 한 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정의화 의장이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새누리 새정년 안도 아닌 이병석 안 국회 부의장을 한 분 말입니다. 포항이고 MB계죠. 이분이 안을 냈는데 뭔가 하면 균형의석제라 해가지고 제3당이 유리해지는 다당제가 되는 그런 안을 갖다가 제시했는데 정의화 의장이 거기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 당으로 합의하자. 너것 것도 하지 말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 말미에는 정의화 의장이 이후에 제3당에 뭔가 관여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어요. 기사 내용도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분권적 개헌을 노리는 세력들이 안철수 당에 총여야에서 집계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야당 상황을 한번 보세요. 김한길 이런 사람들은 다 분권적 개헌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에 꽤 많죠. 절반 이상이. 네, 절반 이상이 분권적 네. 개헌론자인데 만약에 문재인이 지금 정신이 있어서 저러는지 안 그러면 무슨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강경 친노로 돌파하겠다고 밀어붙이잖아요. 더 강경한 사람을 당직에 넣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주류가 판을 깬다고 하면 안철수 당에 나가고 일정하게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한다는 사람은 당에 관계없이 물밑으로 교류를 해왔어요. 한 200명 가까이 넘었었죠. 네. 230명이죠. 뭐 이재호 의원도 박지원 의원하고 보통 친한 사이도 아니고 두 사람은 옛날에 보면 뭐 맨날 자주 만났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래서 새누리당의 이원집정부주의자들 그 다음에 새정년의 이원집정부주의자들이 싹 빠져가지고 안철수 당에 합류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각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친박들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저거가 이원집정부제 주장했었다가 친박 이원집정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는 싹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선이 바로 임박해 있습니다. 어떤 정치 실험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여야 정당 구도를 넘어서서 이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난 있다고 봐요. 지금 이병석 의원하고 정의화 의장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균형의석제,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내각제 방식이거든요. 이 제3정당들이 의석수를 많이 얻게 해가지고 다당제에서 이렇게 열린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게 추진됐을 때 제3정당한테 유리한 측면은 당연하지만은 저게 하나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제 국회 방식들이 이제 내각제로 바뀌기 딱 좋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정당 득표율이 10%가 돼서요. 근데 의석은 5석밖에 못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당이 의석이 몇 개입니까? 총 300석이잖아요. 그러면 10%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석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후보를 많이 냈는데 다 뭐 2등, 3등 이래 떨어졌어요. 그래서 득표율은 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의석은 5석밖에 못 넣어요. 그러면 25석 정도를 채워가지고 정당의 득표율에 똑같게 의석 숫자를 맞춰주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3당, 4당, 5당, 6당이 막 될 수 있어요. 자, 정의화 의장이 이거를 갖다가 선호하고 밀어붙이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본인이 합의안을 가지고 이 뭡니까? 집권 상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하고도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통령제가 괜찮냐, 이원집정제가 괜찮냐 이런 거는 정답은 없고 해당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이 국회에 한 200여 명이 넘어가는 상황 사람들이 지금 이원집정제를 하겠다는 그 의도가 너무 이거는 좀 자기 사적인 그 기득권 지키려는 측면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제가 잘못돼서 원칙적으로 좀 바꾸자는 게 아니라 결국 평생 해먹겠다는 걸로 바꾸는데 가장 우리 중요한 이 역사적인 사례가 이공화국 때 이원집정제 하다가 결국 나라 절단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보선하고 허정 그게 이원집정부제죠. 근데 지금 특히 지금 이 북한 문제 가지고 지금 미중 문제 아주 외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나라를 뺏겼던 조선 구한말하고 비슷한데 이런 시대에 이원집정제를 한다는 거는 나라 그냥 진짜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 다수입니다. 다 소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원집정제를. 안철수라는 그 한 명의 상징적 인물이 나가서 그렇지만은 여기에
조건만 맞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여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한 이원 집정제로 가겠다. 그럼 총선 전으로 사실 대통령은 식물이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완전 나눠먹기 판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지금 국가적 비상사태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짧은 땅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가장 호전적인 북한의 김정은 일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은 1인 통치입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을 완전히 분산시켜가지고 국방부터 뭐 국정원 또 사법체계까지를 다 분산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원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자,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데 허수아비입니다. 아무 권력도 없어요. 외교니 국방하지만 아무 권력도 없어요. 총리는 국회의원들 300명이 뽑는데 이게 실세예요. 그리고 총리도 완전 실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은 의석수에 따라 나눠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여야도 없는 잡탕이 되어서 그 속에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행태의 수상한 인물들이 내각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북한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또 했을 때, 또 무슨 NLL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저는 이원집정부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나쁜 사람들, 매국노들이죠. 매국노들. 참고로 그 히틀러 체제도 이원집정제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수건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 총리들이 계속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원집정부제로 몰고 가서 지금 단독으로 대통령이 되지 못할 사람들, 뭐 비리가 많거나 작점이 많아서 불가능하고 국민 지지가 없어서 안 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로 이 총리 한번 해먹고 또 그냥 껍데기뿐인 대통령도 사람은 하면 될 수 있고 거기에 장관 자리는 널리 깔린 이런 부분들을 해먹자고 지금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뭐 저는 그를 원치 않을 리도 없겠지만은 일종의 이런 흐름들을 가속화시키는데 하나의 이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미끼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고기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만간에 안철수 씨가 직접 아마 이원집정제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당을 하자마자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 통치 스타일을 비판을 하면 다음은 이제 통치 체제를 거론하게 돼 있고, 뭐 맨날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단임제 이 대통령 집중하에서는 뭐 민주주의가 뭐 숨 쉴 수 없고, 그러면서 이원집정제 얘기하기 때문에 안철수 씨의 논리가 지금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도를 좀 넘었는데요. 오만 문헌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누군가 안철수 의원 보고 그렇게 말을 하라 했는지 안 하라 했는지 모르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그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몰고 가는 부분의 배경에는 충분히 이원집정부주의자들이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지난번에 포스코 비리 수사하다가 D종합건설이라고 또 저기 Y일보라고 대구 쪽에 이 신문을 가지고 있는 유명 신문이죠. 거기에 오나가 안철수 의원에 하고 굉장히 가까웠다. 그 사람 아들이 안철수 의원 캠프의 핵심으로 있었다. 안 의원이 갑자기 뭔 일을 하다가 사라지면 도곡동에 있는 그 사람 집으로 갔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무슨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흐지부지 끝났는데요. 당시에 포스코를 누가 움직였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오늘날 안 의원이 저렇게 처신하는 배경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겠다 했을 때 그 앞에 앉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포스코하고 관련되는 일을 해온 사람, 박태준 자서전 쓴 사람부터 시작해서 박태준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를 참 우리 한국의 순수한 국민들은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이 썩은 놈들 대신 새로운 세력을 하자 이러는데요. 본질을 똑바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 변 대표는 지금 이 안에 당이 앞으로 이 총선 전까지 움직이는 국면에서 여당이 지금 공천을 둘러싼 특별기구가 21일에 뜬다는데 그게 제대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제3신당의 움직임보다도 어쨌든 주도권은 늘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전혀 대체를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특히 김무성 체제, 이 김무성 대표 자체가 이제 이원집정제주의자 아닙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럼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보는데 유승민 등등 한 일부 한 3, 40명이 절로 가요. 일단 먼저 간 다음에 그럼 김무성 대표가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 이걸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이원 집정제주의자고 반박근혜 노선이죠. 그럼 이게 똑같은 팀이 실제로 여당과 자유신당 둘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총선 전으로 또 합쳐버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정권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거를 여러 사람이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이 경고를 했는데 이른바 청와대 이른바 친박 측근들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대처했냐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친박들 자체도. 제가 친박들이 그런 정도의 머리가 돌아갔으면 지금 나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됐을 거고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일본의 그 사무라이 보면 각계무사라고 있잖아요. 네? 진짜가 아닌 가짜 무사를 얼굴 비슷한 사람을 갖다가 앞에 앉혀갖고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각계무사. 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복사판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복사판을 하나 밖에 탈당시켜서 내놨어요. 자, 이 복사판이 안에 움직이는 거하고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새누리당이 공천룰을 둘러싸 가지고 뭐 전략 공천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문제 또 결선 투표 문제에서 판이 이렇게 확 쪼개집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비주류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장대로 안 하면 우리 다 탈당하겠다. 네? 받아라. 자, 그렇게 봤을 때 아무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새누리당의 중간쯤 되는 전력이 다 나가겠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 뭐 양보를 해서 뭐 하자는 대로 해주자 할 것이냐? 그래 되면 또 서로 갈라져서 약계약진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만나겠죠? 자, 만약에 안 받아지면 나가서 저기에 다 합류한다. 여야를 뛰어넘는 제3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겠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새누리당 내부에까지 이 담보하게 만드는 게 안철수 신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박 대통령이 지금 카드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게 일단 당권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권은 일단 형식적으로 거기가 갖고 있어요. 그럼 내보내고 뭐 합축을 다 김무성 대표가 뭐 저는 한 팀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지금도 한 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3세력하고 김무성 대표는. 그럼 박 대통령은 현재 여당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당이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순식간에 정기 개편을 들어가면서 여당은 또 김무성 대표가 그대로 바꾸겠죠. 총선 전날까지. 아무 한 편도 없고 총선 다음 날에는 이제 자기를 지켜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지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참 답답해요.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여권 내부에서 보면요, 어떠한 이런 일이나 이런 계획들이 정말 대통령의 계획을 위해서나 또 국민을 위해서나 진행되게끔 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들이 여권 내부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조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이 믿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차단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이 집권 세력이면요. 지금 이 상태는 뭘 하고 있었어야 되냐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워낙에 지난 총선 때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적인 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뭐 김진태 의원은 이노구 의원 정말 손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두 명씩. 그럼 바깥에다가 강력한 정치개혁 세력을 구성해놨어야 돼요. 바깥에다가. 언제든지 정당을 접수하러 들어갈 수 있는 장외 정치 세력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죠. 전혀 안 하고 있고. 상대 측에서 그래도 바른 말 많이 하고 그래도 국익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을 영입 작업을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명이 건의했습니다. 이거 여러 명이. 다 차단됐습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완전히 손발이 다 잘려버린 거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DJ를 예를 들면 제가 그 정권 때 뭐 몇 가지 일을 좀 했는데요. DJ는 각 분야의 사람으로서 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물밑에 정치적인 방향을 제시하라는 모임을 만들어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도 농업계를 대표해서 그 모임에 자주 갔었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DJ가 새정치국민회의를 통해서 당선됐는데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새정치국민회의 가지고는 안 된다. 밖에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명망가들을 3만 8천 명 명단을 뒤져가지고
그 중에 한 6, 7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종의 어떤 모임을 꾸리고 거기에 정균환 등 자기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 모임을 주도하도록 하면서 사무실도 없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 정치국민회의가 이 밖에 있는 그룹과 통합해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든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작업이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게 전개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어디에서 누구 어떻게 예를 들어서 총선 때 승리하면 거기에 있는 머리 숫자가 저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었다 칩시다. 그 머리수가 다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이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다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느꼈죠. 근데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예, 요즘 정치라는 게 뭐 순식간에 만들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박 대통령은 총선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되고 결단을 강요받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도 이대로 갈 수 없게끔 지금 판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단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뭐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걸어온 이 길을 보면은 승부를 피한 적은 없어요. 힘이 안 되더라도 혼자라도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니까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박 대통령이 승부를 걸 텐데 이왕 승부를 걸 거 병력이 있어야 될 거야. 병력이. 근데 지금 병력이 없다. 완전히. 그나마 박 대통령 돕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서 의병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건데 이걸 안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시간이 없지만은 결단만 하면 되는데 참 이게 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 청와대 측근들이 또 이게 보통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게 막는데 근데 결단을 못하게 막아봐야 결단 하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이제 혼자 싸우다가 정말 큰 이제 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보면 선조가 임진왜란이 조금 끝나가니까 왜군한테 붙은 놈을 친 게 아니라 의병부터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병장들이 안 죽으려고 미친 척을 하거나 다시 산속에 숨어버리는 형태고 그나마 남아서 야, 내 농공 행상을 좀 받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의병들은 그 훈장이 온 게 아니라 사약이 왔죠. 그래서 지금 의병들이 밖에서 이 병기도 다 녹슬고 예를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의병들이 힘은 쓸 기회나 올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진짜 뭐 한 벽을 통째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던 어떤 사람이 그 뒤에 TV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잘 나가는 새누리당 핵심한테 붙어서 작은 대통령과 정부에 하는 일을 씹어대더니만 요즘 또 이제 지역에 가서 이 예비 후보로 뛰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도 나도 친박. 자, 그게 언제까지냐? 공천 받을 때까지 너도 나도 친박이고 공천 받고 나면 이제 친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이 누구냐로 또 갈 겁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공천 받으면 이꼴 당선이니까요. 자, 그래서 박 대통령이 경남북에 특히 TK에 대구 경북에 수많은 사람들을 공천해 줬는데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 할 때 그 공천해 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놈 몇 명 안 돼요. 내 놈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그래서 진실한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진실한 사람을 뭐 감별하거나 뭐나 감별사를 내리보내거나 진실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암행어사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오겠죠. 사무엘 베케트 소설을 보면 고도를 기다리면 돼. 그게 뭔가 하면 고도라는 어떤 사람이 온다 해가지고 언제 오냐 또 어떤 나그네가 옵니다. 당신이 고도냐 이래 사타가 끝내 안 오고 연금 끝나버려요. 아니 사실 그래도 뭐 정권하고 가까운 그래도 좀 충신들 몇 명이 그 진실한 사람 찾아서 리스트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고 하는데 또 차단하는 세력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요즘 내가 박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바른 말을 참 잘해요 지금 이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바른 말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통치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논객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논객. 그냥 바른 말만 하는데 조직은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본인은 더 답답하니까 계속 말할 때마다 답답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통령한테
본인이 지금 일을 시키는 그 수족들, 이 청와대나 이 여당 수족들을 한번 진실한지 아닌지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과연 진실한 사람들인지. 제가 볼 때 변 대표도 저기 명절날 육포나 호두가 안 오겠습니다. 제가 그 저기 누가 달라 했나? 누가 왔어요. 높은 양반이 집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왜 우리 집 주소 가르쳐 주느냐? 나는 돈이라도 한 박스 보내는 거 했더만은 그 명절날 대통령 하사품을 보낸다고 해가 한 두세 번 왔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유병헌 때 왜 이리 돌아가냐 화가 나서 저는 3인방 지라시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멀찌감치 좀 서고 이렇게 정말로 이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사람들이 와서 대비를 하면서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지금 새누리당 돌아가는 꼬라지 봐라. 선거 때마다 대통령 편들이 다 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3인방 지라시가 되니까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정말로 아끼시는 분들은 한 발 물러나시오라고 이야기했다가 종편 십상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유포가 안 왔습니다. 근데요, 친이에 가까운 전직 의원 한 분이 저하고 TV에 같이 나갔다가 그날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받았다고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또 눈치 없는 앵커가 묻는 거예요. 황 선생은 받았느냐? 나는 오다가 끊겼다. 그때부터 제가 맛이 갔다고 생각했는가 막 고소장이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육포의 정치학인데 대통령께서 설마 저를 잘 아시는데 저한테 육포 끊었겠습니까? 근데 저 밑에 계신 분들 잘 모시고요. 우리는 뭐 거기에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갈 자격도 안 되니까 잘 모시는데 변희재 대표하고 저를 사랑한다면 이제 구정이 다가오는데 육포는 좀 보내세요. 지금 육포 보내고 뭐 그 육포 뭐 2월인데 2월 안에 지금 이 청와대 체제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보통 위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뭐 박 대통령 성공시키겠다고 장외에서 뛰는 사람인데 밖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위기인데 대통령도 지금 위기의식 갖고 있는 것 같고 바람 보면은 잠이 안 오신다 그러잖아요. 잠을 안 자실 때 좀 주변을 보란 말이에요. 주변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일을 시켜서 정말 국가로 같이 갈 사람들이 본인 주위에 정말 있는지 저는 참 그 말을 계속 강조드리고 뭐 육포를 끊으셔도 좋은데 제 말씀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장수가 변희재가 육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충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악신이라 하면 사약을 내리시고 우리가 그 저기 맷돌에다가 머리도 많이 찍었어요. 내 발등도 많이 찍었고 그러니까 충신이라 생각하면 육포는 안 보내셔도 되는데 우리 말씀을 좀 듣고 나중에 땅을 치실 일은 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죠. 예. 예. 그래서요 항상 충신은 우리가 뭐 벤 대표나 저가 누가 그 일베인가 그래 댓글을 적어놨더만요. 황장수나 변희재가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바뀔 줄 알았는데 뭐 자리도 하나 못 받고 저러는데 안 바뀌고 그래도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합디다. 그래서 뭐 기왕에 뭐 박 대통령 만들자고 대선 전부터 벤 대표나 저나 사망 유의까지 하면서 저는 뭐 정신 나간 놈 비슷하게 묘사도 됐는데요. 사망 유의에서 그것도 다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노처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따라매야 예를 들어서 친노들이 앞장서가지고 안 의원을 좀 묶지 않겠냐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저 부분이 야권하고의 내분 관계로만 보는데 그걸 넘어서는 여권의 더 큰 카드가 있을 수 있다. 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위한 양동 작전일 수도 있다. 또 배경이 옛날 그 배경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마지막으로 벤 대표 뭐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여튼 지금 뭐 저희가 좀 예측과 좀 추론을 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좀 추론한 게 큰 그림인데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면서 뭐 그대로 현실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군이 대비 안 한다면은 의병이라도 대비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때 의병이 뭐 배도 고프고 무기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열심히는 싸우겠습니다. 뭐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말든지 좌우한 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대한 음모가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고 안 의원도 그 음모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안 의원이 음모 설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하지 마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